소래포구에서 30년 동안 생선 빈을 긁어 모은 전 재산 8억. 그 피 같은 돈을 들고 저는 바다 건너 송도의 43층 유리성으로 들어갔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에서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부딪히던 첫날, 저는 제가 성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년 뒤, 저는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의 눈을 피해 모자를 눌러 쓴 채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단 3년 만에 4억 5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눈부신 조망권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었다는 사실을요. 30년의 성실함이 단 3년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60대 가장의 뼈아픈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뜨는 게 몸에 아주 깊게 박혀버렸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 4시면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서면 아내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미숫가루 한 컵이 식탁에 놓여 있었죠. 얼음 동동 띄운 그 미숫가루를 한 번에 쭉 들이켜고 저는 소래포구로 나갔습니다. 소래포구 공판장.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시간인데 거기는 이미 다른 세상이 열려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바다 짠내, 그리고 사람들 고함 소리. 이리 와봐. 이놈 봐, 눈이 살아있잖아. 이건 어젯밤 거야, 빼. 광어 2짝, 우럭 3짝, 낙찰. 저는 그 치열한 바닥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눈이 충혈된 광어인지 살이 팽팽한 광어인지 겉만 봐선 모릅니다. 만져보면 압니다. 아니,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부딪히며 제 몸이 기억하게 된 겁니다. 공판장에서 고른 생선을 트럭에 싣고 저희 부부의 전부였던 태복 횟집으로 돌아옵니다. 오전 내내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비늘 긁고 내장 빼고 포 뜨고 얼음 채우고 점심부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본격적으로 칼을 잡습니다. 아내는 주방을 책임졌죠. 매운탕 끓이고 밑반찬 채우고 설거지하고 또다시 빈 그릇 채우고. 우리 부부 사이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홀쪽으로 턱짓을 한번 하면 아내는 알았습니다. 오늘 손님이 몰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매운탕 거리가 떨어져 간다는 뜻인지 30년을 그렇게 눈빛만 보고 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야 마지막 손님이 나갑니다. 테이블 닦고 남은 생선 정리하고 낡은 장부 넘겨가며 현금 맞추고 자정이 넘어서야 가게 간판 불을 껐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이미 좁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잘 넘겼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부귀영화를 꿈꾼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우리 식구 무사히 버텼다는 안도감. 그렇게 버틴 게 30년이었습니다. 자식이 둘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인천의 낡은 주공아파트에서 키웠습니다. 학원도 보냈고 남들 하는 건 다 해가며 대학도 보냈습니다. 비린내 나도 괜찮다.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됐다.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냄새가 옷에 배는 게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갔을 때였죠. 다른 아버지들은 말끔한 양복 차림에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데 저는 아무리 박박 씻고 옷을 갈아입어도 손끝에서 그 비린내가 가시질 않았어요. 그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애들 얼굴만 훔쳐보고 온 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내 손에 밴 이 냄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초 세상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코로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발길이 끊겼습니다. 소래포구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관광객이 없으니 횟집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버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배달도 해보고 회를 포장해서 팔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회라는 게 배달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마 위에서 갓 썰어낸 그 온기와 찰기가 있어야 진짜인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오토바이로 덜컹거리며 달려가면 회 맛도 다 죽어버려요. 제 칼잡이 30년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횟집들이 하나둘 폐업 신고를 할 때도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30년을 뼈 묻은 곳이니까요. 이게 우리 가족의 유일한 밥줄이니까요. 매출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부를 덮으며 손에 남은 게 대체 뭔가 세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통장에 모아둔 돈, 다 합쳐보니 딱 8억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겐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 하지만 저한테는 제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의 졸음, 비린내에 절어버린 작업복,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아내의 굽은 허리, 그 모든 피땀이 뭉쳐서 만들어진 8억이었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제 앞가림을 합니다. 그래, 이만하면 잘 살았다.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조급함이라는 파도에 내 평생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소래포구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잡았고 아내는 다시 뜨거운 주방 불 앞에 섰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손님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횟집에 오면 바다 낚시 얘기, 자식 자랑, 사는 얘기들을 하곤 했는데 2021년에 테이블에선 온통 부동산 얘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제 앞엔 썰어야 할 생선이 산더미였으니까요. 어느 날 10년 넘게 저희 가게를 찾아준 단골 한 분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장님, 나 작년에 부평 아파트 팔고 검단 신도시로 옮겼거든요. 근데 1년 만에 3억이 올랐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말이야. 저는 그저 웃으며 회를 썰었습니다. 정말 잘 되셨네요, 손님. 그런데 칼질하던 손이 저도 모르게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손님이 오셔서 대뜸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은 아파트 없어요? 요즘 아파트 값이 1년에 몇억씩 오르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사장님, 평생 회 썰어본 돈보다 아파트 값이 더 뛴다니까요, 진짜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귀에 걸려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 회 썰어본 돈보다 아파트 값이 더 뛴다.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한 2년 동안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죽어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내 손엔 뭐가 남았나?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인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모아둔 돈. 다 합쳐서 8억. 그 목숨 같은 8억이 그냥 통장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요.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한 영상들을 밀어주기 시작한 게 송도 국제도시의 화려한 드론 영상이었습니다. 밤에는 빌딩 숲에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낮에는 요트가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 화면 아래엔 이런 자막이 깔렸습니다. 인천의 맨해튼, 송도 입성.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영상을 봤습니다. 소래포구에서 바다 건너 늘 바라만 보던 그곳. 30년 동안 저기는 다른 세상인 줄 알았는데 여보, 이것 좀 봐봐. 설거지하던 아내를 불러 옆에 앉혔습니다. 화면 속엔 고층 아파트 통유리 너머로 센트럴파크의 야경이 펼쳐지고 세련된 카페에 앉아 공원을 내려다보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자주 갔었잖아요. 산책하러. 맞습니다. 드라이브 삼아 가끔 들르던 그곳. 저런 데서 살면 어떨까?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TV며 유튜브며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TX 비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9분입니다. 인천이 아니라 서울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GTX?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소래포구에서 서울 한번 나가려면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데 29분이라니.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인천 아파트를 정리하고 모은 돈을 다 합치면 8억. 송도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34평 신축 아파트는 12억. 4억이 부족했습니다. 대출. 평생 빚 없이 살았습니다. 횟집을 처음 차릴 때 부모님께 빌린 돈도 눈썹 휘날리게 갚아버렸죠. 남의 돈 무서운 줄 아는 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리가 3% 초반이었습니다. 4억을 빌려도 월 이자가 130만 원 안팎. 횟집 수익이 있으니 이자 130만 원 내고도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이자 130만 원은 월세 내는 셈 치지 뭐.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테고 GTX까지 들어오면 이건 빚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야. 계산기 숫자를 들여다보며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가게 쉬는 날,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송도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밤에 가게 문 닫고 포구 끝에 서면 저 불빛들 항상 보였잖아요. 참 신기했는데? 맞습니다. 30년 동안 바다 건너 송도의 불빛을 보며 아주 가끔, 딱 한 번만이라도 저 별천지 같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담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트럴파크 조망 나오는 고층 매물 찾으시죠? 마침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반가운 웃음이 제 노후를 삼켜버릴 덫이었다는 것을요. 부동산 상담사가 안쪽 방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벽 한 면에는 송도 아파트 단지 지도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매물이 거의 없어요. 나오는 족족 채가거든요. 저는 지도를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상담사가 태블릿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찾으시는 조건이 센트럴파크 조망 나오는 고층 맞으시죠? 네. 그럼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공원과 호수,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직접 보셔야죠. 지금 바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담사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상담사의 손끝이 보였습니다. 43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온 소래포구 횟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제가 살면서 올라가 본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신혼여행 때 갔던 남산타워. 아마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소래포구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생선 비린내도 없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없고 바닷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상담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 통유리를 뚫고 쏟아져 들어오던 눈부신 빛. 저는 홀린 사람처럼 한 발 한 발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유리 앞에 섰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발 아래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호수 위로는 작은 배 몇 척이 유유히 떠다니고 산책로의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는 송도의 빌딩숲과 파란 하늘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비린내 나는 공판장 바닥에서 생선 눈알만 들여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그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옆에서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라인이 센트럴파크 정조망 라인입니다.
43층이라 앞으로 가리는 건물도 없어요. 사시사철 저 뷰가 액자처럼 걸려 있는 겁니다. 관리비는 많이 안 나오나요? 기본 관리비는 한 35만 원 선입니다. 고층 아파트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TX 얘기도 아까 하시던데. 상담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이 아파트의 최대 호재죠. GTX B노선 개통되면 여기서 서울역까지 딱 29분입니다. 소래포구에서 서울 한번 나가려면 1시간 반은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개통만 되면요. 이 가격엔 절대 못 삽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까지 29분. 가격이 12억이죠? 네, 12억. 그런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물건 오늘 내일 합니다. 어제도 보러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30년을 눈빛만 보고도 같이 살아온 부부니까요. 사무실로 내려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매매가 12억. 제 평생을 바친 돈 8억에 대출 4억. 금리 연 3.1%의 월 이자 약 130만 원. 횟집 월 순수익이 250만 원이니까 이자 내고도 120만 원이 남는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단돈 10,000원도 남의 돈 빌려본 적 없는 사람이 4억짜리 빚 보증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떨림이 기분 좋은 설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마침내 입주 날이었습니다. 이삿짐을 43층으로 올리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소래포구 횟집 뒤편에서 쓰던 살림이라고 해봐야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거든요. 낡은 소파, 다리 긁힌 밥상, 30년 된 삐걱거리는 장롱.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낡은 살림들이 43층 통유리 거실 한가운데 놓이니까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것처럼 어색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대충 밀어놓고 아내와 나란히 통유리 앞에 앉았습니다. 오면서 편의점에서 와인을 한 병 사왔습니다. 비싼 게 뭔지도 몰라 그냥 눈에 띄는 제일 예쁜 병으로 골랐죠. 싸구려 잔에 와인을 따르고 아내와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파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가로등, 호수를 비추는 조명, 저 멀리 뻗은 빌딩들의 불빛들, 소래포구의 비린내 대신 아무 냄새도 없는 깨끗한 공기가 코끝을 맴돌았고 새벽 공판장의 고함 대신 조용한 도시의 정막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한 거 맞죠?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우아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 밤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저 거대한 도시가 온전히 우리 부부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지독한 신기루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입주하고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30년 된 제 몸의 기억은 이 낯선 43층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섰습니다. 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소래포구의 그 낡은 아파트였다면 이 시간에 이미 공판장으로 향하는 트럭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앞집 어부 형님이 무거운 장화 끄는 소리, 멀리서 포구 갈매기 우는 소리. 하지만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송도로 이사 온 뒤에도 저는 횟집을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소래포구로 나가 공판장에 들르고 횟집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은 뒤 다시 이 43층으로 돌아오는 쳇바퀴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무리한 탓인지 무릎이 눈에 띄게 나빠졌거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방에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43층 거대한 유리 상자 속에 갇혀서요. 소래포구 아파트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쉴 때도 거긴 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불쑥 문을 열고 오늘 밥은 먹었어요? 하고 묻기도 하고 아래층에서 아이들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면 짭조름한 폭우바람이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죠. 시끄러웠지만 그게 사람 사는 냄새고 소리였습니다. 이곳 43층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쳐도 가벼운 눈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도 목적지 층수만 쳐다볼 뿐 아무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덮인 커튼월 구조라 창문은 고작 손바닥 한 뼘만큼만 비스듬히 열릴 뿐이었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바람 한 점 시원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그 밀폐되고 적막한 공간에서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횟집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청승맞게 이러고 있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요. 센트럴파크 불빛이 참 예뻐서요. 저는 말없이 아내 옆에 가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사람하고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에 푹 박혔습니다. 소래포구에서는 아내가 말이 없을 틈이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이모님 찾으며 불렀고 주방 식구들이 있었고 스스럼 없이 수다 떠는 옆 가게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고됐지만 적어도 외로울 시간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봉투를 무심코 뜯었습니다. 71만 원.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71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71만 원이 맞았습니다. 아내가 온종일 집에 있으니 에어컨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의 커튼월 구조는 여름에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집 안으로 고스란히 끌어들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열을 막아주지만 이 얇은 유리는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에어컨을 조금만 꺼도 거실 전체가 숨막히는 찜통이 돼버렸습니다. 무릎 아픈 아내를 그 찜통 속에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에 들린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소래포구 아파트 살 때 한여름 관리비가 얼마였죠? 17만 원. 지금은 71만 원이네요.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4배였습니다. 겨울은 더 잔인했습니다. 통유리는 단열이 전혀 안 됐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빵빵하게 틀어도 거실 공기가 도무지 따뜻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워낸 비싼 열기들이 그 넓은 유리벽을 타고 밖으로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아내에게 찬 바닥은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리비가 무섭다고 보일러 온도를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 관리비 78만 원. 아내가 그 고지서를 들고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원망도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지서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놨습니다. 그 종이 내려놓는 소리가 참 작았는데 제 귓가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뒤 우리 두 사람은 나란히 통유리 앞에 앉았습니다. 입주 첫날 부푼 가슴을 안고 와인잔을 부딪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소래포구가 그리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래포구가 그립다니. 사방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 새벽부터 취객들 고함 소리가 들리고 하루 종일 무릎이 끊어지도록 서서 일해야 했던 그 치열한 바닥이 그립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풍경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유리 너머의 세상은 그저 그림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순 있지만 결코 만질 수는 없는 차가운 그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집이 우리 부부에게 조금씩 맞지 않는 옷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름 관리비 71만 원도 겨울 관리비 78만 원도
아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했다는 그 쓸쓸한 고백도 전부 다가올 재앙의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뉴스만 틀면 매일 금리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대폭 올린다.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린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저는 처음엔 그 뉴스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들었습니다. 내 횟집 매출이 있고 당장 몇 푼 이자를 못 낼 만큼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금리 연 4.2%.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 3.1%였는데 가계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봤습니다. 4억에 4.2%. 월 이자가 130만원 언저리에서 1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뭐 한 달에 10만원 더 나가는 건데 장사 하루 더 한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네. 그때까지만 해도 속 편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적용금리 연 5.1%. 계산기를 쳐보니 월 이자 1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 적용금리 연 5.8%. 월 이자 193만원. 단 석 달 사이에 130만원이던 이자가 무려 193만원이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60만원이 허공으로 더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 뱅킹 앱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계약하던 날 변동금리로 사인을 했던 게 그제야 머리를 스쳤습니다. 사장님,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금리가 워낙 바닥이라서요. 그렇게 친절하게 웃던 대출 상담사의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횟집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송도로 이사를 오면서 새벽 공판장에 나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바다 하나를 건너 왕복하는 출퇴근에 체력이 갉아 먹혔습니다. 30년 넘은 몸뚱이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를 겪으며 한번 떠난 단골 손님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자 좀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월 순수익 250만원은 너끈히 찍던 횟집 장부가 200만원이 됐다가 170만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조용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거실 통유리 관리비 75만원, 거기에 대출 이자 193만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68만원입니다. 그런데 횟집에서 제가 죽어라 회를 썰어 쥐는 순수익은 170만원. 매달 98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펑크난 돈은 우리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통장에 모아둔 비상금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집 밖을 못 나가는 아내한테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마다 혼자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이리 계산하고 저리 꽤 맞춰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요리조리 굴려봐도 이놈의 마이너스 숫자는 도무지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저는 불 꺼진 거실 통유리 앞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비상금이 지금 얼마인가? 매달 100만원씩 피를 말리며 빠져나가면 우린 대체 몇 년이나 이 43층에서 버틸 수 있나? 깜빡거리는 액정의 숫자를 들여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볼수록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고정금리로 도장을 찍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후회스러운 생각이 밤마다 귀신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약할 때 그 상담사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남의 돈 4억을 무서운 줄 모르고 빌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우리가 분수에 안 맞게 이 송도라는 신기루에 오지 않았더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책이 밀려왔지만 이젠 전부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제 손으로 찍었고 이 화려한 유리성은 제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왔고 이자는 은행이 피도 눈물도 없이 매달 뽑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횟집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충동적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소래포구 끝자락이었습니다. 까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바다가 그저 지긋지긋한 일터일 뿐이었습니다. 짠내 나고 비린내 나고
겨울엔 뼈마디가 시리도록 추운 곳.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그 지독한 바다가 너무나도 눈물나게 그리웠습니다. 저 바다에서 파도 맞으며 30년을 버텨왔는데 지금 나는 대체 저 화려한 불빛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다시 차를 몰고 4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유리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발밑에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이라 공원은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만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와인잔을 부딪히며 바라봤던 저 불빛은 우리 부부의 성공을 축하하는 축포 같았는데 지금은 그저 차갑고 위압적인 쇳덩이의 불빛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또 한 번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적용금리 연 6.1%, 월 이자 203만원, 관리비 75만원에 이자 203만원, 고정지출만 278만원, 그리고 그달 횟집에 남은 순수익은 고작 150만원이었습니다. 정확히 128만원 적자. 저는 그날 이사 온 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아내한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저녁 밥술을 뜨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어.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280만원 가까이 은행이랑 아파트로 빠져나가. 아내가 잠깐 멍한 얼굴로 말이 없더니 되물었습니다. 횟집 벌이는요? 이번 달은 150만원 남짓. 아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럼 매달 130만원씩 집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거네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까만 밤하늘 아래 센트럴파크가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침묵 끝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 스스로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30년 동안 바다에서 뒹굴며 어떤 험한 상황을 마주해도 아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약한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43층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이 비극을 멈출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국 횟집을 접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매달 구멍나는 적자를 제살 깎아 메우고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제 분신처럼 함께한 소래포구 태복 횟집. 마지막 날 낡은 간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면서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횟집을 접고 나니 수입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잔인할 만큼 똑같았습니다. 관리비 75만원에 이자 203만원, 숨만 쉬어도 278만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횟집 넘기고 받은 권리금 몇 푼이 들어와 있더군요. 이걸로 매달 300만원씩 막으면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숫자를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일자리 좀 알아봐야겠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텐데 제 앞이라 차마 내색하지 못한 거겠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61세. 이 늙은 몸뚱이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나이가 너무 많다고 잘렸습니다. 대형마트 카트 정리. 젊은 사람들 쓴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주차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력서라는 걸 삐뚤빼뚤 쓰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할 줄 아는 건 생선 눈알 보고 신선도 맞추는 것, 도마 위에서 회 뜨는 것, 그게 전부였다는 걸요. 30년을 바다라는 한 우물만 팠더니 그 우물 밖으로 나오니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편의점 문 앞에 붙은 택배 구인 공고를 봤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단기 알바 가능.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물류 집화장으로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소래포구 공판장에 새벽 4시에 나가던 몸이
이제는 택배 집화장에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코를 찌르던 비릿한 바다 냄새 대신 텁텁한 종이 박스 먼지가 제 폐를 채웠다는 것뿐입니다. 집화장은 전쟁터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산더미 같은 박스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박스를 집어 주소를 확인하고 구역별로 카트에 쌓았습니다. 박스가 참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무거운 생선 상자를 수도 없이 들었던 허리인데 이 가벼운 택배 박스를 들 때 왜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더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분류가 끝나면 배달을 나갔습니다. 구루마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사는 이 아파트 동에 배달을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카트를 끌고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숫자가 켜지는 모니터를 올려다봤습니다. 43층. 저 까마득한 위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내 집을 두고 나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서서 남의 물건을 싣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웃 주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입주 초기에 복도에서 오가며 몇 번 눈인사를 나눴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모자챙 아래로 그분을 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 한쪽 구석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분은 못 본 척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가까스로 택배를 문 앞에 내려놓고 다시 카트를 끌고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땀을 닦으며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낮이라 눈부신 센트럴파크에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노부부, 조깅하는 젊은이들,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무거운 카트를 끌며 다음 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즈음 다행히 아내의 무릎이 병원 치료 덕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파김치가 되어 집화장에서 돌아왔더니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당신? 저 아래 상가에. 횟집에서 주방 이모를 구한다길래 일하러 가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평생 해온 이 일밖에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내 횟집 주방에서 호령하며 칼을 잡고 매운탕을 끓이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얄궂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택배 집화장으로 나갔고 아내는 오후 3시에 남의 횟집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해질녘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고 아내는 밤 9시가 훌쩍 넘어야 비린내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같은 43층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거실 소파에 쓰러져 반쯤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는데 허리를 두드리며 들어오는 아내의 손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었던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뻘겋게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서랍을 뒤져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앉아 거칠어진 그 손에 크림을 듬뿍 짰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피곤할 텐데 들어가 자요. 내가 바를게. 가만 있어. 아내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맡겼습니다. 저도 묵묵히 아내의 거친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소래포구 끄트머리에서 처음 우리 간판을 달고 횟집을 시작하던 날, 저는 이 여자의 고운 손을 잡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줄게. 고생 안 시킨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호강은커녕 늙고 병든 아내를 남의 횟집 주방으로 내몰아 설거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다 바르고 저는 그 못난 손을 잠깐 꽉 쥐었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어두운 거실에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센트럴파크의 화려한 야경이 무심하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워서도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삶인가? 43층 통유리 넘어 저 아름다운 공원을 내려다보며 우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는 빚에 쫓겨 새벽 5시에 지하주차장에서 남의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고 밤 9시에 남의 횟집 설거지통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미치게 하는 더 무서운 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은 부부가 뼈가 부서져라 투잡을 뛰며 벌어도 턱없이 빠듯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 알바 180만 원, 아내 횟집 파트타임 120만 원, 다 합쳐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75만 원에 대출 이자 203만 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278만 원을 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돈은 고작 22만 원. 식비는커녕 약값조차 대기 힘든 적자의 늪이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둥처럼 믿었던 집값마저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금매 딱지가 붙은 매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2억에 샀던 이 43층의 유리성이 지금 얼마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는 저는 차마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택배 집화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핸드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GTX B노선 착공식 개최, 송도 컨벤시아, 대통령 참석. 저는 서둘러 그 알림을 눌렀습니다. 화면 가득 화려한 착공식 장면이 쏟아졌습니다. 귀빈들이 일렬로 앉아있고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GTX B노선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9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보고 샀는데 3년 전 분양사무소에서 이 노선 지도를 짚으며 눈을 반짝이던 상담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개통만 되면 이 가격엔 절대 못 삽니다. 저를 홀렸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끔찍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었죠. 그런데 착공식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도 동네엔 포크레인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진짜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마음에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 구간별 주민 민원, 사업자 간의 이견 충돌. 그야말로 쇼만 화려했을 뿐 진짜 땅을 파는 첫 삽은 아무 데서도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흐지부지 되자 바닥을 친 줄 알았던 집값은 또다시 끝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용기를 내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단지, 우리와 똑같은 층수, 똑같은 면적의 매물. 금매 8억 5천. 저는 그 숫자가 적힌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8억 5천이었습니다. 우리가 12억을 주고 샀는데 불과 3년 만에 허공으로 3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금매로 던졌을 때의 가격이었습니다. 일반 매물은 아예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애써 정신을 부여잡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판다고 치면 내 손에 얼마가 남나. 매도가 8억 5천. 여기서 은행 대출 4억을 갚으면 4억 5천. 거기에 12억짜리 취등록세 냈던 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빼고 나면 겨우 4억 초반. 우리가 소래포구에서 평생 횟집을 하며 이 집에 밀어넣었던 돈이 8억이었습니다. 그 절반인 4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래포구에서 30년을 벌어 모은 돈. 아내가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주방에 서서 번 돈. 새벽 4시 그 지독한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어쓰며 악착같이 쌓아 올린 돈. 그 피 같은 돈의 절반이 43층의 허공으로 연기처럼 증발해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 집을 안 팔고 쥐고 있으면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숨만 쉬고 앉아 있어도 매달 은행 이자와 관리비로 278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택배 알바를 뛰고 무릎 아픈 아내가 남의 횟집 주방에서 파트타임을 뛰어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팔면 4억 손해. 그렇다고 안 팔면 매달 이자에 말라 죽는다. 완벽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핸드폰을 꼭 쥔 채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 아까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뭐래? 아내가 잠깐 말을 고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하네요. 저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도와줬을 겁니다. 아니, 소래포구에서 30년을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내 새끼 시집 가는데 그깟 돈 좀 못 보태주겠냐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떼고 두 부부 손에 남는 돈 매달 22만 원. 딸한테 쥐어줄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핸드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곧 딸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그 명랑한 목소리를 듣는데 쿵 하고 가슴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이 걱정스레 묻는 말에 저는 겨우 마른 입술을 뗐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딸내미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지. 딸이 한시름 났다는 듯 웃으며 식장 예약이며 혼수며 결혼 준비하는 얘기를 쫑알쫑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응 대답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끝없이 숫자들만 빙빙 돌았습니다. 8억 5천, 4억 손해, 매달 22만 원. 한참 떠들던 딸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 근데 나 결혼 준비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센트럴파크. 공원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주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응, 알겠어. 아빠 피곤할 텐데 쉬어. 끊을게.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슬픈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봤지만 우린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딸에게 방금 뱉은 그 말이 제 귓가에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저런 핑계를 대본 건 제 평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못 사줘도 못 해준 게 있으면 제 살을 깎아서라도 어떻게든 다 해주고 키웠는데 못난 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팔자. 내 평생의 피땀 4억을 허공에 날리더라도 팔자. 이 무서운 유리성을 쥐고 있는 한 우리 가족에겐 남은 미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부동산 앱을 다시 열고 매물들을 뒤졌습니다. 급매로 나온 물건이 그새 7억 5천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억 중반을 부르던 집이 또 폭락한 겁니다. 매물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GTX 착공식 이후에도 시장은 싸늘하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당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7억 6천에 내놔주세요. 제일 싸게 급매로 쳐서요. 하지만 제일 싼 가격에 던졌음에도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나고 피 말리는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7억 5천이면 보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꽉 눈을 감았습니다. 12억에 산 집을 7억 5천에 파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4억 5천만 원의 손해를 확정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 씁시다. 전화를 끊고 퇴근에 돌아온 아내한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렸어. 아내는 하려던 동작을 멈추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긴 정적이 흐른 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7억 5천.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통유리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센트럴파크가 오늘도 얄밉도록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아내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담담한 두 마디가 제 평생 들어본 어떤 말보다도 뼈저리게 그리고 미치도록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이삿날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죠.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43층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텅 빈 박스 하나를 들고 우리 부부의 지난 3년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가져왔던 그 낡은 살림들. 입주할 때도 이 화려한 집에는 참 안 어울린다 싶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살림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자 갚느라 아끼고 또 아끼다 보니 고장 나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내다 버린 것들이 꽤 됐거든요. 아내가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빠진 그릇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던 아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정확히 몇 년이나 살았죠? 저는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3년. 딱 3년 됐네. 아내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참 긴 시간 같기도 하고 찰나 같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와인잔을 부딪혔던 입주 첫날,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손을 떨던 한여름과 한겨울, 거실 통유리에 흉하게 뽁뽁이를 붙이며 전망을 가렸던 날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택배 집화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남의 횟집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던 비참한 나날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비겁한 대답을 해야 했던 그 밤. 그 모든 지옥 같았던 순간들이 모여 만든 3년이었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통유리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 너머로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가을이라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우리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도 딱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통유리 너머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풍경 하나만큼은 죄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감당할 자격도 없으면서 욕심을 부렸던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마침내 43층의 유리성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내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송도의 마천루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43층 건물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서 우리는 30년 인생을 건 도박을 했고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처음 아내 손을 잡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름의 횟집 문을 처음 열던 날, 새벽 4시면 공판장에 나가 펄떡이는 생선 누나를 들여다보며 자부심을 가졌던 수많은 날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고 우리가 8억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성실한 날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요? 우리의 새 집은 인천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4층짜리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이삿짐을 나르는 제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낡은 소파, 다리 긁힌 밥상, 30년 된 장롱. 송도 43층 거실에서는 그렇게나 초라해 보이던 그 살림들이 여기 작은 빌라 거실에 놓이니까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듯 딱 들어맞았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아내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낮은 연립주택들과 전신주들이 보였습니다. 센트럴파크도 없고 푸른 호수도 없고 멋진 마천루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고 심심한 동네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가 인자한 웃음을 띠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 오셨죠? 저 옆집인데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 김치 좀 가져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아내가 얼떨결에 김치통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아내는 그 김치통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아내의 뺨을 타고 툭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아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어 주었을 뿐입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여기가 더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사는 잘했어? 응. 아주 잘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아까 말한 결혼 준비금 내일 바로 좀 보내줄게. 큰 돈은 아니지만 보탬이 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사실 그거 다 해결됐어. 괜찮아. 나는 아빠랑 엄마가 건강하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나니 부엌에서 아내가 뭔가를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송도 43층 집에서는 환기가 안 돼서 이런 냄새를 풍기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밥상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 숟갈 크게 밥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전망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화려한 조망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고정 지출이 고정 수입을 넘어서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무서운 부채일 뿐이었습니다. 비린내 좀 나면 어떻고 고함 소리 좀 들리면 어떻습니까? 소래포구 그 낡은 아파트에서 관리비 17만 원 내고 이웃과 김치 나눠 먹으며 발 뻗고 자던 그 시절이 진짜 우리 부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억 5천만 원을 날렸고 지옥 같은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당신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겉모습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까? 노후의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버티는 곳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현금 흐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